네, 거시경제 매크로 중심으로 시장 전략을 한번 또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장 전인데요. 30분 정도 다가왔는데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 선진국 전략 커버하고 있는 황수욱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실적 시즌인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감익이 됐을 거다. 그래서 리세션이라는 어닝 리세션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미국의 실적 시즌은 통상 과거에는 알루코 맞나요? 알루미늄 업체가 먼저 시발점을 딱 했고 올해 이번 1분기에는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데 뭐 최대 낙폭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1분기 실적 시즌에 유의할 내용은 가이던스의 추가 하향 가능성입니다. 팩시스에 따르면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제 3월까지 1분기를 거치면서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추정치는 전분기 말 대비해서 6.3% 정도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네. 경험적으로 분기별 실적 추정치는 해당 분기를 거치면서 하향 조정되어 왔는데 과거 10년 평균 마이너스 3.3%였던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3월 중순에 미국 은행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이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네. 가이던스 하향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엊그제 시장 기대를 하회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장중에 전일 대비 9% 하락을 했고 피어 기업인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주가가 동반 하락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항공 쪽은 조금 부담스러운 눈높이 낮아지는 거에 부담스러움을 갖고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 전에 보면 골드만삭스가 52주 신고가를 냈다 이런 내용이 엊그저께 봤고 은행 리스크에 따른 기업들의 전망 추가 악화 가능성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3월 SVB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은행 네. 규제 강화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에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총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들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이 공화당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2018년에 확 풀어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에 대한 규제하던 이제 은행 그 규제를 2,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은행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완화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SVB의 총자산 규모가 20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천억 달러입니다. 네. 만약에 2018년에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게 지금의 생각인 거고 따라서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은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이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은행들의 대출 태도에 평균적으로 2개분기 정도 후행하는데요.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될수록 기업들의 투자 환경은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출은 40% 정도가 중소은행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미국 규제 당국의 중소은행 규제 강화는 은행들의 대출 태도 타이트닝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 상업은행 대출 규모는 이제 주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중소은행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줄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은행에 대한 이 설안스러움이라고 할까요? 문제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또 하고 있던데 하여튼 은행 얘기 들어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더드 프랭크 벌커룰까지 들어가면 상업은행, 투자은행 나눠였는데 이게 막 섞어가지고 레버리지 일으키다가 그 과거 2008년도 서프라임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강화했는데 트럼프가 풀어놨던 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자, 미국의 고용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경기는 이제는 다시 조금 과격하게 지표들이 떨어지면 내리막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양호하긴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기대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네, 주간 단위니까. 예, 맞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수준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월간 고용 도형에서 실업률이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 고용 시장의 과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고용 지표의 핵심은 임금 상승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대한 걱정은 인건비 상승이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우려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저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평균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나쁜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노동시장 붕괴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반면 제조업 지표는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국 제조업과 관련해서 사이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저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해당 지표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하회하면 위축 국면에 있다, 상회를 하면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지난 4월 초 발표된 3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46.3을 기록을 했는데 네. 아직 50 미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축 국면을 시사를 했고요.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2009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들 중에 헤드라인 지수를 이제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규 주문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당분간 하락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여기에 이제 그동안 높아진 금리나 유가, 달러와 같은 거시경제 비용이 후행적으로 경기에 주는 영향력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은행의 대출 태도 타이트닝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제조업 지수로 나타나는 경기 저점은 한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경기 침체 시그널은 방금 이제 침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제 구성은 약 20대 80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서비스업 지수는 1997년부터 발표가 됐고요. 해당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할 때마다 추세적으로 하회를 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는 51.2로 아직 네. 이제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 만드는 경기 사이클은 하강 국면에 있긴 하지만 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제 그 안 좋은 부분을 더 강조해서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파월 의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시장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저희는 5월 25bp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연방기금리 상단이 5.25%를 터치한 이후에 네. 12월쯤 25bp 1회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동결지 기조가 이어지는 이유는 정책금리 인상이 실물 경기에 후행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해당 시차를 고려하기 위함이고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0.6%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 개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완만한 경기 둔화를 컨센서스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한 개 분기 정도의 역성장은 작년 2분기에도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경기 침체라고 판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를 꺾지 않았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를 보는 이유는 저희 물가 전망에 기인을 합니다. 저희는 미국 4분기 물가 상승률이 3.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5%지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압력이 완화된 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압박을 감내하면서까지 높은 금리, 통화 긴축을 강화시켰던 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통화 긴축 강도가 약해진 거지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경제 성장에 저항을 주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네. 현재 미국 중립금리는 2.5%에서 3%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보다 높은 정책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통화 정책이 긴축 사이드에 있다라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이 2% 물가에 도달하기까지 연준의 긴축 기존 유지가 될 것이지만은 그 강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나 해석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전환과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짧게 좀 지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월 증시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기 하방 압력이나 그리고 이제 실물 지표들에 대한 어떤
침체 프라이싱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상방 네.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유의에 있다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수익을 보신 경우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매수 고려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완화 기대는 3월에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실물지표 둔화, 정책 기대 완화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보다는 침체 우려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실적 논오피가 낮아질 것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여력 좀 타이트닝 한다라고 봤을 때 현금 여력 등 충분한 건전한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략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선진국 전략 커버하고 있는 황수욱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